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입니다. 네, 어떤 스타가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지난 한 주 계속된 폭염에 많이 지치셨죠. 또 어제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한번 내릴 때 많은 양이 내리고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이렇게 폭우와 폭염이 반복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네, 폭염도 장맛비도 대비를 잘해야 될 텐데요. 오늘 날씨와 함께 주말 날씨까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장마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은 비가 그치고 흐린 모습인데요.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텐데요. 계속해서 건강관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에는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30mm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도 동반할 수 있어서 시설물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습도가 높아 열기가 식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4.9도, 강릉 28.7도, 부산은 26.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가 집중된 수도권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습도가 높아 여전히 후덥지근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강릉은 33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쉬어갑니다. 대신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더욱 심해질 텐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토요일에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무더위가 한 차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올해 가장 강력한 장맛비로 예상되는 만큼 배수시설을 미리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리는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의자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하체의 근력을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양발을 내 골반 너비만큼 좌우로 벌려줍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만들고요. 어깨가 앞으로 빠지지 않게 날개뼈를 가운데 방향으로 조여줍니다. 등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상상하고 천천히 엉덩이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자, 고개 숙여 밑을 보았을 때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의 위치를 뒤로 이동시켜줍니다. 자,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지만 허리가 꺾여서 오리궁둥이가 되지 않도록 복부 힘으로 골반을 안쪽으로 회전시켜 줄게요. 자, 호흡을 반복한 후엔 허벅지의 힘과 엉덩이를 조이는 힘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내쉬면서 팔을 풀어 선자세로 돌아올게요.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어깨가 나가지 않게 날개뼈를 가볍게 조이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천천히 엉덩이를 내려놓을게요. 자, 고개를 숙여 밑을 보아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줍니다. 자, 허리가 뒤로 꺾이지 않게 복부 힘으로 골반을 안쪽으로 회전시켜줄게요. 호흡을 반복한 후엔 허벅지 힘과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내쉬는 웃음은 팔을 풀어 선자세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건강한 몸을 위해선 단단한 하체가 먼저 필요하겠죠. 허벅지 근육을 열심히 꾸준히 단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유흥주점 연쇄 사망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요. 30대 여성 종업원이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술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을 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해당 여종업원에게 술을 건네서 숨지게 한 혐의로 남성 일행 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여종업원이 사망하게 됐는데 그 술에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지난 5일 7시 54분경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당시에 이제 유흥주점에서는 30대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쓰러졌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또 주점 관계자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이 여성이 오전 10시 20분경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종업원에게 술을 건네고 함께 술을 마셨던 남성 일행 4명 중에 한 명도요. 혼자 운전해서 가다가 주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요, 숨진 남성 손님의 차 안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64g을 발견했는데요. 이 해당 마약류는 1회 투약분이 0.03g이에요. 그래서 64g이다라고 하면 한 번에 동시에 2,1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거한 이 마약 의심 물질을 정밀검사하기 위해서 국가수에 의뢰한 상태고요. 이 정밀검사 결과는 약 일주일 뒤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찰하고 소방당국이 출동한 데가 유흥주점이었는데 네. 근데 종업원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사망한 건 이제 귀가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7시 54분경에 여종업원의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주점 관계자가 신고를 했는데 사실 같은 날 신고가 2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는 2번째 신고였고요. 첫 번째 신고는 무전취식 문제로 해서 해당 그 같은 날에 6시 57분경에 첫 번째 신고가 접수가 되고요. 경찰이 이제 첫 번째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손님과의 그 술값 시비는 끝난 상태라서 현장에서 이제 경찰은 철수하게 됩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7시 54분경에 재차 주점 관계자가 우리 주점의 손님이 술에 뭔가를 탔는지 여종업원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출동하게 되는데 당시 이게 마약류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서에 있는 그 마약팀 강력팀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에서 지원 요청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네. 이 여종업원은 의식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간이시약 요구도 하고 하니까 이 여종업원이 강력하게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경찰은 영장도 없이 간 상태에서 이 해당 여성이 임의동행까지 거부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마약팀에 수사 의뢰만 하고 현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여성이 귀가한 뒤에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게 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술을 마셨던 남성 손님 중에 한 명도 숨진 채로 차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네, 그 사망한 여종업원의 술에 정말 마약 성분이 있는지 그걸 이제 조사해야 될 텐데 네.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경찰은 최초의 신고가 됐을 때 이 주점 관계자가 손님이 술에 마약을 탄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숨진 남성 손님의 차 안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 64g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숨진 2명의 사망 원인을 마약 과다 복용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사망 원인은 2사람을 부검을 해서 철저하게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동석했던 사람 그리고 유흥주점 관계자에 대한 보강 수사도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어떻게 유통됐는지 그 경로까지도 정확히 밝히겠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약 얘기 네, 나오고요. 예.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음주 측정 거부 30대 무죄입니다.
어제였죠.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이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나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를 불응한다라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 자체가 범법행위로 간주되는 거 아닌가요? 재판부가 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네. 법원의 무죄 판결의 가장 핵심은요. 경찰이 위법하게 이 해당 남성을 체포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당시의 정황을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적을 울리면서 이 해당 남성 A씨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급히 우회전을 해서 차량에서 내리던 이 A씨를 향해서 경찰이 이 옷 또는 팔 부위를 잡고 음주 감지기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불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려다가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옷이나 팔 등을 잡고 있었던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명의 기회를 주어지지 않은 즉 위법한 체포였다라고 본 겁니다. 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재판부가 판시하기로요. 주치자가 주치운전, 즉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까지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위법하게 음주 측정 요구하는 것은 무죄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도 따랐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한 것은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A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이 휴가철이 되면 또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 많이 나타나는데 늘어나죠. 예, 이거는 네.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입니다. 요즘에 여름철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네.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강릉과 경포를 시작으로요.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속초는 9일, 동해안과 삼척은 13일, 그리고 고성은 15일에 각각 해수욕장을 개장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를 앞두고 경포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민 200여 분을 데리고요. 무사고를 기원을 하는 용왕제와 그리고 개장식을 열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일 텐데 안전사고 예방 대책 잘 준비가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은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고, 또 수상안전요원 및 인명구조 장비를 배치를 했고, 또 인명구조 드론을 운영하고 해파리 방지막을 설치했고요. 이안유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서객 대피 등 사고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인 해양경찰과 군부대 등과도 상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서요. 안전 예방에 특별히 전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편식하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엄마가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영상이에요. 네,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토니오 셰프가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토니오 셰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엄마가 맛있게 볶았는데 좀 먹어봐. 아 싫어 양파 싫다고 안 먹어. 곤란하지 말고 좀 먹어봐. 싫다고. 미운 11살이 따로 없습니다. 햄 먹고 싶다고 왜 햄도 안 나와? 햄 넣어줘 햄. 햄다. 결국 채소 볶음밥은 포기하고 햄을 굽습니다. 어떤 채소가 없이 그냥 채소는 거의 안 좋아해요. 갈아서도 해보고 아주 곱게 다져서도 해보고 안 먹어요. 양파라면 질색, 채소는 손도 안 대고 좋아하는 햄을 주자 이제야 밥을 먹습니다. 누가 좀 우리 예찬이 양파 좀 잘 먹게 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소 싫어하는 아이를 둔 엄마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때마침 해결사도 등장!
안녕하세요. 토니오 셰프입니다. 고민을 해결해줄 주인공은 토니오 요리 연구가입니다. 애가 양파를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요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좋은 양파를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야, 여기 양파 보이세요? 야. 아수확한 햇 양파가 가득한데요. 국산 양파는 7월부터가 제철이라 요즘 입맛과 영양이 가장 풍부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파 한번 좀 좋은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거. 납작하지 않고 동글동글 하잖아요.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들었을 때 이렇게 묵직한 게 느껴지고요. 딱딱하죠. 무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단단하기도 단단해야 돼요. 이 양파 좀 실한 걸로 좀 담아주세요. 좋은 조건에 해당하는 국산 양파로만 구매 완료. 이제 제가 직접 요리해서 양파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르고 쉽고 그리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양파 요리법 알려드릴 테니까 예. 한번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워서 잘 먹으면 이제 자주 해줘야죠, 저도. 첫 번째 요리는 양파 수프. 초간단 재료로 만드는 양파 수프. 지금 시작합니다. 얇게 썰어야 되나? 네, 얇게 써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양파는 결대로 얇게 썰어주세요. 양파부터 볶아주고요. 여기서 하나 포인트. 양파를 넣고 절대 젖지 않는다. 향채소류들은 뒤적여 주시면 향이 다 날아가고 단맛도 빠져가지고 맛이 별로 없어요. 얇게 썬 감자를 넣은 뒤 요렇게 물을 넣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 푹 익혀줍니다. 이렇게 다 감자가 다 익었으면 좀 식히신 다음에 믹스에 갈아주시면 돼요. 뜨거울 때 옛날에 한번 가르려고 했다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큰일 나죠. 이게 압력 때문에 터져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꼭 식혀서 해주셔야 됩니다. 한 김 식힌 양파와 감자를 갈아줍니다. 우유 또는 생크림으로 크림색을 만들어줘요. 후추 또는 파슬리 가루를 넣어주세요. 양파와 감자가 만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의 양파 수프 완성. 바게트 빵과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프리타타라는 요리입니다. 이탈리아식 계란찜인 프리타타.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양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거 양파, 이거는 남은 건 보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관법이 있어요. 요즘같이 또 이렇게 습하고 이런 날은 이게 금방 또 곰팡이 쓸고 막 그러거든요. 양파를 이렇게 신문지로 일일이 하나 싸요. 신문지로 하나하나 싸서 양파끼리 맞닿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 깐 양파 같은 경우에는 랩으로 먼저 한번 공기가 안 닿게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깐 양파는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채 썬 양파를 볶다가 슬라이스 햄, 시금치, 방울토마토도 함께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프라이팬에서 할 때는 마치 오믈렛 하듯이. 이제 피자 치즈가 녹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열어볼게요. 우와. 자. 우와. 요리의 부재료로만 썼던 양파의 색다른 변신. 피자 치즈를 듬뿍 올려 아이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양파 프리타타 완성입니다. 예찬아, 엄마 맛있는 거 했어. 이리 와 먹어보자. 과연 양파를 싫어했던 예찬이가 양파로 만든 두 가지 요리를 맛있게 먹어줄까요? 예찬이의 평가는? 맛있지? 솔직히 맛있지? 걱정과는 다르게 양파 수프와 양파 프리타타 모두 맛있게 먹네요. 양파는 한의학적으로 일단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효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요. 양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성분들 중에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관에 쌓여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능도 또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엄마가 이렇게 야채하고 또 양파도 넣고 이렇게 해주면 잘 먹을 것 같아? 응.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럼 엄마가 약속해? 약속. 자.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양파 소비가 주로 힘들었고 올해는 가뭄으로
양파 생산량이 줄고 실제 농가 소득은 줄었습니다. 국산 양파 농가가 상생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제철을 맞아 맛은 물론 영양까지 꽉 찬 국산 양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네, 이제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진료받으러 들어오세요. 네, 본격적인 행복진료실 진료에 앞서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품생명공학 최윤환 박사님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스타가 건강 고민 의뢰를 해 주실지 오늘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가 매주 만났던 뭐 가수나 근데 뭐 배우분들이랑 저- 살짝 달라요.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 목소리 듣고 이렇게 그쵸. 딱. 예.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모른 척은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외형만 봤을 때는 한 20대가 아닐까. 오. 그렇죠. 군살이 네. 없어요, 군살이. 진짜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저 헤어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짧은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네.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와, 공식 대회 금메달 133개, 금메달만 75개. 와, 저 금메달만 75개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와, 정말 네. 어마어마한. 야. 네. 근데 우리가 오늘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모른 척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네. 하여튼 포스가 있으십니다. 네. 포스가 있으세요. 네. 지금 방금 그 힌트 보셨다시피 정말 평범한 선수는 아닙니다. 아, 그럼. 네. 아실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힌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치. 네. 맞아요. 저 기억나요. 저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센세이션. 그런데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언제나 여고생 같았을 것 같은데 저 광고 딱 보면서 이렇게 이쁠 수가. 그랬던 진짜 기억이 나요.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와, 저 정도 메달 따면서 또 광고 모델까지 하셨던 건 네. 그때 땀 흘리는 모습 막 나오면서 예쁘게 또 화장하신 모습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아, 정말 기대됩니다. 야, 저희가 지금 한껏 띄워드렸어요. 자, 이제 알려주시죠. 자, 베일을 벗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기분 좋습니다. 아니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한국 영화 중에 넘버 3 네. 그 송강호 씨가 네. 현정아 내가 현정아 맞아. 그분 아니십니까 이분이. 네, 그리고 항상 자세가 반듯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간혹 이제 은퇴한 선수들 보면 갑자기 살이 확 찌는 그럼.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항상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은퇴한 지가 지금 27년가 됐는데 저는 은퇴하고 10kg가 오히려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예, 그런데다가 운동만 하다 보니까 운동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한 몇 년을 놀았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지고 당뇨 이렇게 말랐지만 당뇨 전전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조금 걱정이 돼서 네. 아유, 의외입니다. 네. 오늘 잘 오셨어요. 네. 근데 아까도 이제 그 잠깐 이제 얼굴 다 가려진 그 사진이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이게 화장품 광고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운동선수가 화장품 광고한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네. 그것도 언제나 국민 여동생 같은 고등학생 이미지의 현정아 선수가 그걸 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재밌는 얘기 없었나요? 사실은 제가 소속 팀이 네. 화장품 팀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선물 사진. 네. 저 사진이야, 저 사진. 네, 믿지를 못했대. 아니 근데 선머스미한테 화장만 덕지덕지 발라놓은 것 같아요. 저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너무 예쁘신데요. 근데 저게 몇 년 전이에요, 대충? 저게요 94년도거든요. 94년. 30년?
그 정도 됐죠. 네. 와, 진짜 이거 거의 그 정도. 대단합니다. 보니까 너무 미인이시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현정아 감독이 하면 탁구 선수로서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앞서 네. 뭐 메달 개수를 힌트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수많은 메달 중에 딱 기억에 남는 그 메달을 딴 순간이 있을까요? 있죠. 예. 언제요? 예, 86, 88을 저희가 서울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88 올림픽은 탁구에 그 처음 채택된 탁구가 처음 채택된 해였어요. 그랬군요. 네, 그 1회 대회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 네. 축복해주는 가운데서 땄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이제 남북 단일팀. 그 대회는 또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는 대회고 또 그 이후에 이분희 선수를 또 못 만났기 때문에 잊혀질 수 없는 대회 같아요. 그때 정말 그 송곳 스매싱 한 방 팍 하면 그걸 온 국민이 야! 그 기분이 어땠을까 싶은데. 엄청 오래전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관리도 잘하고 건강하신데 우리 행복진료실을 오늘 찾아주셨어요. 사실 아직은 아닌데요. 제 나이가 그럴 나이고 갱년기 조짐이 조금씩 보여요. 감독님한테도 갱년기 오는. 예, 이제 밤에 잘 때 땀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홍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나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근육을 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을 좀 지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예전부터 근육질 몸매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더 받아서 원범이 밑으로 쳐져요. 쳐져요. 장현 씨는 아직 모르잖아요. 저는 아직 모르는데 근육은 사실 빠지려면 뭔가 쌓여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애초에 쌓여 있던 게 없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현정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월등했을 텐데 근육이 빠지는 걸 걱정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건 현실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장현 MC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30대가 가장 근육량이 많은 정점을 찍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서부터 감소가 시작됩니다. 바로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감소하는데요. 자, 어느 정도 근육이 빠진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생고기와 육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생고기를 아주 건강한 사람의 튼튼한 아주 빵빵한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바짝 말라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육포처럼 근육이 바짝 말라가는 거죠. 이게 80대 정도가 되면은 30대 충만했던 근육이 절반으로 감소하니까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나이 들면은 피부도 좀 딱딱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하는데 근육마저도 저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육포처럼 된다는 거 이거 너무 서글픈데 혹시 이렇게 노화가 오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근육 이거 좀 더 이렇게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또 문제가 이게 대부분 근육이 빠지는 거를 노화의 그냥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에 이렇게 넘겨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2017년도에 WHO에서는 이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을 만큼 이제 엄연히 이건 질병이고요. 심각하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 예방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주변에 보면 뭐 허벅지가 좀 얇아졌다 하면서 나 근육이 좀 빠진 것 같아 이렇게는 표현하지만 내가 근감소증을 진단받았어 이런 분들은 그렇죠. 없거든요. 병에 걸렸다는 인식 자체가 네.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65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령대를 감안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근감소증이라고 진단할 수준에 들어가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보행이 어려워지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 질환, 무서운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육 부족, 근육 감소라는 게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큰 병이 오는 전조증이다라고 생각할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우리 근감소증이 있으면 일상생활 중에 3가지 이상의 신체 이상이 올 것이다. 그럴 위험성이 4배나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심각한 것은 근감소증이 사망 위험률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근감소증 노인이 입원이나 사망할 위험 또한 남성은 5배, 여성은 2배나 높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눌 그 주제 알려주시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생존 근육 사수로 질병 도미노를 막아라 입니다.
질병 도미노라는 말이 되게 무섭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와르르르잖아요. 근육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병들이 줄줄이 찾아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근감소증으로 인한 이제 질병 도미노라는 거는 이제 근감소증으로 근육이 부족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에 문제가 오게 되는데 일단 뇌, 심장, 간, 그리고 면역력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근감소증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한 번에 도미노 무너지듯이 한 번에 신체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감소증 신경을 쓰고 예방하는데 뭐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운동만 했던 그런 네. 사람이잖아요. 그 근육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이기 좋은 그런 근육인데 네네. 이거를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정말 무섭네요. 어떻게 차이가 있죠? 특히나 이제 또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보여주기 위한 근육. 요즘에 근감소증 얘기하면 사실 젊은 친구들 나 헬스해갖고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은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그런 미용 근육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 필수가 되는 생존 근육을 지켜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근육이 부족할 때 어떤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먼저 제일 무서운 암입니다. 근육하고 암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몸에서 근육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각종 운동 능력들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 약 40% 정도는 근육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근감소증 때문에 체열 자체가 생성이 잘 안 된다면 체열 떨어지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면역력이죠. 체열이 낮아졌을 때 먼저 떨어지는 면역력은 최전방 공격수라고 할 수, 최전방 공격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NK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NK 세포가 하는 역할은 바로 암 세포를 잡아서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체열이 떨어지면서 NK 세포 활성도가 떨어진다면 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당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몸에서 소비하고 남은 당을 글리코겐의 형태로 근육 속에 저장하는데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근감소증 때문에 이 저장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당뇨가 좀 넘쳐날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콜레스테롤 쌓이면 또 생각하는 질병 있죠. 바로 혈관 질병입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전부 다 근감소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의 위험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근육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포도당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기능이 근육이 떨어져서 잘 받아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남는 에너지들이 자꾸 몸 안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 근육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 근육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병 도미노가 무너지는 걸 막아내려면 생존 근육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해야 할 3대 생존 근육.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삼킴 근육. 삼킴 근육. 그러니까 뭔가를 먹고 삼킬 때 필요한 근육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씹어서 먹고 삼키는 데 필요한 근육이죠. 그러니까 입술부터 시작해서 혀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인두 부분의 근육들도 다 해당되고요. 또 턱을 움직여주는 근육도 다 삼킴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삼킴 근육 자체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가 없으니까 영양 불균형에 빠질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이제 탈수라든지 영양실조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못 삼키면 우리 살에 들린다고 하잖아요. 맞아. 이 살에 들림과 같은 문제 때문에 흡임성 폐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에서 약 70대 이후에서 이 폐렴이 발생하면 그 이전 연령대에 비해서 사망률이 거의 한 60, 70배 이상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연령대에서의 이 흡임성 폐렴 정말 주의해야 필요하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땐 그 양푼에다가 이렇게 이만큼 밥 놓고 진짜 이렇게 입에 가득 넣고 그렇죠. 이래도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요 조금 먹다가도 컨디션 나쁘면 여기가 막 뜨끔하고 아파가지고 걸리고 삼키기 어렵고 아프거든요. 이런 게 다 이 삼킴 근육이 부족해지는 현상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65세 이상 성인의 약 3명 중 1명 정도는 근감소증으로 인한 삼킴 장애를 겪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근감소증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2.7배 정도 높아지니까요. 혹시 내가 너무 사례가 자주 들리나? 이쪽 구강 구조 쪽에 뭔가 좀 근육이 부족해지는 느낌이 들면은 혹시 내가 전신적인 근감소증에 빠진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측정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중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맞아. 삼킴 근육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아서 위험하고 중요하다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좀 삼킴 근육이 떨어졌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킴 근육이 좀 약해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살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목소리가 좀 변해요. 좀 가래가 낀 목소리, 좀 톤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다고 그러면 아 나의 이제 삼킴 근육이 조금 약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당연히 먹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꾸 네. 흘리니까. 네네. 그리고 자꾸 먹는데 내가 이제 애가 아닌데 흘린다. 아. 먹는 게 막 자꾸 떨어진다거나 침이 자꾸 옆으로 샌다. 그러면은 내 삼킴 근육이 약해졌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상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찔려. 근데 제가 평생 운동만 했는데 삼킴 근육을 하는 운동은 제가 한 번도 그렇죠. 그렇죠. 모르죠.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삼킴 근육 운동이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확실히 지금 말씀처럼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살에 잘 걸리고 네. 먹으면서 뭘 자꾸 흘리게 되고 막 이래요. 근데 네. 삼킴 근육 운동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킴 근육 단련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실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 볼을 입을 앙 다물고 볼을 크게 한번 부풀려 보십시오. 아주 세게. 귀여우신데요? 네. 부풀렸다가 뺐다가 이 방법을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휴지 있잖아요. 티슈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 옆에 티슈. 티슈 하시나요? 네네. 네. 요거 이마 여기 사이 이 눈썹 사이에 대시고요. 아, 불어요? 불어봐요. 네. 부는데 이거 불 때도 입술에 힘을 최대한 많이 줘서 하고 세게 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이 입술 주위 근육과 이 볼, 구강을 싸고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단련이 되면서 이 주위가 세지니까 아무래도 뭔가 새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 아나운서 트레이닝 한 사람들은 삼킴 근육 괜찮겠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네요. 이것도 연습하고 입 풀고. 이거 가지고 호흡을 일정하게 밖으로 내는 거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네. 아. 우리는 괜찮은 걸로. 이런 거 하니까 네. 우리 삼킴 근육 괜찮겠다. 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간단하니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수해야 할 3대 생존 근육 뭘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척추 기립근. 기립근. 아, 이거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냥 자기가 가볍게 이렇게 척추 양쪽으로 손을 짚어보시면은 불룩하게 튀어나온 근육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 이 경추에서부터 요추까지 전부 다 내려가는 척추 기립근인데요. 이 척추 기립근이 사실 우리 몸속의 코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준비했는데 네, 아주 허리 꼿꼿하게 서 계신 할아버님이시죠. 자, 이 할아버님에게도 이 뒤에 이렇게 척추 기립근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 역할을 해야 될 이 척추 기립근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자, 이렇게 기립근이 떨어지게 됐을 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몰라가지고 지금. 극단적이에요? 아니, 저렇게 보기만 되는- 해도 아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저 옛날에만 해도 등이 이렇게 굽은 그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 네, 네. 얘기 많이 네.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져서 그렇게 된 네,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존 근육 중에 하나가 이 척추 기립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꼭 사수해야 할 3대 생존 근육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근육. 이게 이거 중요하다는 진짜 얘기 많이 중요하죠. 들었죠. 네, 우리가 당 소비를 위해서 근육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허벅지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근육입니다. 많은 근육군을 갖고 있어요.
등 근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허벅지라서 우리가 당뇨 지표로서 항상 이 허벅지 둘레를 많이 재게 되는데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32만 명을 대상으로 허벅지 둘레와 당뇨 유병률의 관련성을 분석해본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1cm 감소를 했다 하면 남성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8.3%, 여성은 9.3%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이 국내 30살 이상의 젊은 성인들을 모두 다 포함했을 때 봤어도 10명 중 한 3명 정도는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된다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만 많아도 이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약 한 60% 정도는 당뇨가 안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했던 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1,700명을 10년이나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근육량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로 갈 수 있는 확률이 15% 더 좋았다, 낮았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말씀도 깜짝 놀랐던 게 혈당 관리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전 단계 진단을 제가 받았고요. 또 저희 어머님이 한 20여 년 정도 이게 당뇨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항상 어머님도 이제 식사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는 좀 관리가 필요한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옆에 계신 우리 현정아 감독님처럼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분도 당 관리에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신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그냥 먹는 거나 관리하면 되지 그러지 이게 근육 관리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그렇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허벅지 근육 관리도 워낙 부위가 커서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워낙에 관리를 그냥 보기에 뭐 관리가 돼 있어.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혈당 관리 같은 걸 스스로 평소에 잘 하고 계시다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정아 감독 댁으로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탁구 레전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은 탁구장입니다. 현역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해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는 현정화 감독. 감독 맡은 지는 오래됐어요. 네, 코치 감독을 쭉 한 팀에서 하고 있는데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지도자 생활을 한 지.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세계 선수권 전 종목 석권. 한국 선수로 최초이자 유일하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죠. 선수에서 이젠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현정화. 거기로 가깝게 있잖아. 이렇게 돼야지. 거리를 항상 두라고. 다시 해봐. 선수들의 마음을 알기에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다시. 현정화 감독의 상징이었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남은 입, 카리스마는 여전하군요. 좋아. 저희가 훈련할 때는 진짜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좀 무서운데 이제 휴식 시간이나 좀 밖에 나와서는 좀 다정하게 챙겨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그래요. 지옥 훈련이 끝나고 우리 있잖아. 커트 찍기 있잖아. 커트 찍기 해가지고 이기는 지는 팀이 커피 사요. 아이스크림 사요. 감독님 나랑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순식간에 변한 분위기. 훈련할 땐 열심히, 놀 땐 더 열심히. 과연 커피 내기 승자는? 감독님을 믿고 있어요. 감독님은 레전드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제가 잘하니까. 제가 잘하니까 이길 것 같아. 네, 팀별로 돌아가며 커트볼을 받아내는 게임 되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팀이 승리하는 서바이벌. 드디어 찾아온 공격 기회 성공! 하루도 쉽더니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현정화 감독 회심의 공격 실패. 2대2.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자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아남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됐지만 현정화 감독팀 멤버 탈락. 안 된다고. 왜? 게임이 지속될수록 속출하는 탈락자들. 결국 양 팀에 한 사람씩만 남겨진 상황. 탁구 레전드 대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 이다운 선수의 대결.
내 점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때 다음 선수의 공이 걸리고 맙니다. 독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표정. 반면 다운 선수는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워요. 아유, 후배들을 그냥 이겨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좀 승부욕이 있어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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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벌리는 거. 나 벌리는 거. 후배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이길 것 같아. 진짜. 진심. 그래도 승부욕을 한번 발휘해보겠습니다. 아, 뼈! 살이 없어. 살이 없어. 딱 보기에 차이가 나 보이죠? 잉? 네,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미동조차 없는 허벅지. 결국 포기 선언을 하고 마는데요. 이것이 현역 선수의 플렉스. 제 허벅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현역 맞아요, 현역. 개인적. 나름 치열했던 경기가 끝난 후 패배에 쓰린 가슴을 안고 현정화 감독이 찾은 곳이 있습니다. 체육관 바로 위에 있는 헬스장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운동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허벅지 게임에서 진 충격이었을까? 헬스장을 찾은 현정화 감독.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뵀는데. 그러니까. 현정 감독님 여기서 헬스장에서 자주 봐요? 그러면 자주 보죠. 러닝 세게 하시잖아. 맨 처음에는 약해 보이셨는데 엄청 건강하시네. 왜 약해 보였어요? 일단 말르셨잖아. 네. 은퇴 후 27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선수 시절과 똑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현정화 감독.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선수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과도하게 이렇게 훈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좀 나태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더니 진짜 근력만 쏙 빠진 거예요. 진짜로 근력이 싹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마르게 된 거죠. 운동량을 줄였더니 근육 손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칫 방심하면 줄어드는 몸속 근육. 나이 들수록 근육량 감소는 더 빨라진다죠. 매일 운동과 함께 생활해온 현정화 감독 또한 요즘 근육과 사투 중입니다. 저 사실은 골 감소증 진단을 작년에 받은 적이 있었어요. 골 다공증은 들어보셨죠? 골 다공증 전 단계가 골 감소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뼈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좀 더 운동을 하고 또 먹는 거를 통해서 제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 건강을 챙기는 현정화 감독. 운동 중간중간 물도 꾸준히 마시는데요. 수분 보충도 중요한 겁니까? 네? 이게 물이 아니고요.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운동할 때마다 챙겨 먹는다는 산양류 단백질. 근 감소를 예방하고 몸속 근육을 충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챙겨 먹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당뇨 전전 단계, 예를 들면 당뇨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근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좀 말라서 근력이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이제 운동하고 난 직후에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근력이 잘 붙는다고 해서 산양류 단백질을 지금 먹고 있어요. 운동 후 집에 도착한 현정화 감독. 오자마자 그녀가 찾는 곳은 자녀들의 방입니다. 제가 사실은 기러기 엄마라 혼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우리 아빠는 미국에 있어요. 10년째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는 현정화 감독. 처음엔 가족들이 없는 집이 낯설었지만은 10년이 지나니까 많은 것이 익숙해졌다고 하네요.
뭐 하는 거요? 소고기 가지 스테이크예요. 먹는 것도 거르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답니다. 특히 운동 후에 먹는 식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운동 직후에 바로 단백질을 먹어줘야 훨씬 더 제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데 용이합니다. 운동 후에 먹는 음식은 몸속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소비된 에너지를 보충해주기 위해서인데요. 근력 운동을 한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맛있는데요? 안에 약간 풍요로움이 느껴지는데 간장 소스가요 새콤달콤한 게 느끼함을 확 잡아줘요. 닭고뿐만 아니라 음식 솜씨도 맛 평가도 여제급인 현정화 감독. 그녀는 집에서 뭘 하며 지낼까요? TV를 보는가 했더니 잠시도 몸을 쉬게 놔두지 않습니다. 밥을 먹은 후 스팟으로 소화시키는 현정화 감독. 어르신들은 좀 힘드시잖아요.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소파를 뒤에다 놓고 그 소파가 딱 걸리면 딱 올라오시면 돼요. 무릎을 보호해주는 소파 스쿼트법.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쉬신다고 생각하시면. 허벅지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가 뭐라 그러지? 열량을 태우는 그 장소래요, 허벅지가. 그래서 허벅지를 되게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스쿼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불 등장? 촬영 6시간째. 드디어 쉬는 겁니까? 좀 누워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워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현정화 감독의 팁! 리버스 크런치 동작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엉덩이를 올려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코에 근육이 생기면서 뱃살이 빠진다고 하네요. 뱃살아 사라져라. 딱 한 가지. 운동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습관처럼. 그렇게 해야지만이 꾸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구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자세라 하는 현정화 감독. 그녀의 비결은 건강의 기본인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 멘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운동은 밥 먹듯이. 아. 습관처럼. 저는 먹을 줄만 알지 운동은 안 하거든요. 정말 운동을 생활하고 계신데 그래도 행복진료실 찾아주셨으니까 네. 우리 주치 선생님들께 특급 비법 처방전 한번 받아봐야겠죠. 자, 이제 행복 처방전 네. 나가는 시간입니다. 장민욱 선생님부터 볼게요. 내전근 스트레칭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허벅지 근육 중에서도 특히 이 내전근 단련이 중요한데요. 내전근이 약해지면 특이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탔을 때 쩍벌남. 내전근이 약하면 자꾸 이렇게 좀 벌어지게 돼요. 또 내전근이 약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오다리가 되면서 관절 변형이 오기 때문에 관절염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골반 쪽에 있는 장기들, 특히 뭐 우리 생식기 부분과 항문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전근 관리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내 내전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어떤지. 방법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부드럽게 내전근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감독님하고 박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도요? 네. 야. 박사님의 내전근 한번 제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 매트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박사님 이쪽으로. 제가 네네, 들어갈까요? 네네, 허벅지 써주시죠. 안쪽 근육인가 이게? 여기가 내전. 자, 아주 간단합니다. 다리 찢기 한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여기 이제 각도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자, 신발을 벗고 매트 위에 한번 올라가서 제가 한번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으로 넣은 상태에서 네, 제 허벅지 안쪽에다가 이 각도기를 정확하게 맞춰 놓고요. 자, 여기 0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다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90도 이상을 벌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내전근이 약해져 있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상태는 120도까지. 이 12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내전근이 어느 정도 좀 스트레칭이 되고 유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이제 벌려 보면은 저는 약 한 150도 정도가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각자 몇 도 정도씩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박사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박사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제가 나쁜 케이스로 부른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네, 그대로 앉아주시고요. 잘 안 되면 이렇게 바지가 벌어요. 낑겨서 그랬다고 그래. 우리 그리고- 청바지를 핑계 삼아서 입고 오셨군요. 잠깐만. 네, 좋습니다. 90도가 뭔데요, 보니까? 야, 자, 0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잠깐만. 좋습니다. 자, 괜찮나요, 이쪽 다리 이게? 지금 딱 좋습니다. 자, 90도 됐어요, 90도 됐어. 90도는 됐으니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대로 좀 좋은 상태는 120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태권도 다리 찢어. 될것 같은데. 자, 차 박사님 110도 오늘 아주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감독님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감독님 굉장히 유연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내전근은 또 굉장히 또 특이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오! 역시. 한 번에 140도까지 이야. 스트레칭을 해주셨습니다. 와. 감독님의 내전근 상태는 아주 유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감독님 상태는 너무 좋은데 우리 차 박사님을 위해서 제가 아주 좋은 스트레칭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리에 앉아셔서요. 앉아요? 네, 네. 앉아서 양쪽 발바닥을 이렇게 쭉 잡아주세요. 저거. 자, 이렇게 최대한 허벅지 안쪽까지 쭉 붙여주시고요. 자, 먼저 한쪽 손을 이용해서 한쪽 무릎 먼저 쭉 바닥으로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쪽 무릎이 좀 뜨잖아요. 자, 한쪽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반대쪽을 천천히 눌러가면서 내전근이 어느 정도 좀 쫙 뻗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반대쪽 땅바닥에 닿여져 있는 쪽의 내전근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자극을 주시고요. 자, 한번 이렇게 했으면 다시 반대쪽을 누른 상태에서 역시 거꾸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거 도복 뒤로 발 묶어놓고 위에 네, 올라갔습니다. 네, 감독님 너무 유연하시고요. 역시. 아이, 뭐. 네, 박사님도 조금씩 연습하시면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내전근을 쫙 한번 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전근 스트레칭이었고요. 내전근은 이제 허벅지 안쪽. 안쪽 근육. 근데 이걸 우리가 네. 잘 안 써서 단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네네. 예. 집에서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모사원 선생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관혈 외관혈 지압법. 지압법. 저희가 오늘 이제 세 가지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존 근육, 내전 근은 우리 장민욱 네. 원장님께서 해주셨고, 네. 저는 삼킴 근육 우선 먼저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외관혈입니다. 외관혈. 일단 외관혈은 바깥 외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그래서 외관혈이거든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트레스가 선수들이 좀 못한다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일로 올라오죠. 이렇게 네,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혈자리인데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소화기 근육이잖아요. 삼킴 근육은. 삼킴 근육은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우선 이 외관혈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바깥쪽 이 손목 주름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2개 해보시겠어요? 2개를 살짝 얹어 보십시오. 평행이 딱 수직이 되게. 이렇게요? 네, 이렇게 딱 얹었을 때 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봐보시면 한번 안쪽 봐볼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정중앙. 중앙. 네, 해서 정중앙이 외관혈이고요. 이 자리를 눌러주게 되면 하여튼 스트레스에 관련된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스트레스는 얘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너무 이제 열이 뻗쳐갖고 막 뒤로 올라온다 이럴 때도 요 자리를 손목을 잡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조금은 화가 가라앉으면서 짜증을 조금 덜 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외관혈. 시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신 거 더 있죠. 네, 우리가 오늘 삼킴 근육 그 다음으로 또 있는 거는 척추 기립근이잖아요. 네. 여기도 감독님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허리 다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 이럴 때 응급혈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한의원에 오셨을 때 사실 막 이러고 왔는데 침 한 방 맞고 이렇게 그런 기적을 경우 행하는 있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 네, 응급혈인데 족운동 감각구라고 해요. 족운동 감각구. 족운동 네, 감각. 머리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이 기립근 따라서 쭉 올라오는 바로 그 라인
양옆입니다. 예. 이 자리들을 이렇게 세게 눌러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왼쪽이 안 좋을 때는 오른쪽, 오른쪽 허리가 안 좋을 때는 왼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갑자기 뭐 부상을 입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자리들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시원하네요. 조금 감각도. 네, 시원해요. 네. 그래 여기를 이렇게 요건 집에서 이렇게 토닥토닥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특히 기립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자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주면 될 것 같아요. 빛 같은 거 좀 큰 걸로 이렇게 톡톡톡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시원하시다니까.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산양류 단백질. 아, 사실 근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평소에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좋아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습관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몰아치기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기를 거죠. 배 잡고 먹죠. 그렇죠. 그냥 하루 그냥 날 잡아서 다 먹고 나머지 날은 좀 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매일매일 소화할 수 있는 한계 소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번의 왕창보다는 매일매일 나눠서 꾸준히 먹는 게 좋은데요. 이와 관련된 실험을 좀 진행해 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300g씩 매끼 단백질을 섭취시킨 그룹하고요. 단백질 900g을 저녁에 몰아서 한 번에 준 그래서 나눠줬느냐 몰아줬느냐 이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나눠 먹은 그룹이 소화율이 25%나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고기도 먹어본가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맞습니다. 이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사망률을 조사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 대조군에 비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75% 미만으로 낮았던 그룹에서는 사망률이 24%가 더 높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60%가 더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 인지 기능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생성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60세 이상의 성인이 단백질을 권장량 미만으로 섭취했을 때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었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 거였네요.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할 단백질이 산양류 단백질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예요? 네, 일단 말 그대로 산양류 단백질, 즉 산양의 젖에서 추출해낸 단백질들을 이야기합니다. 산양류는요,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최초의 유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치즈를 만들게 된 가장 먼저 사용된 유제품이 바로 이 산양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양류 단백질에는요, 단백질 중에서 꼭 필요한 우리 몸에는 합성하지 않는 필수 영양소인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의학저널에서는요, 산양류를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 이유는 산양류에 우리 몸속에 이로움을 주는 성분들이 골고루 잘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유를 아주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많이 마시고 있는데 특별히 산양류 단백질을 더 섭취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젖소에 젖에서 짜낸 이 우유가 생산량이 83.1%나 되니까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산양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생산량이 3, 4리터, 그래서 한 2.4%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인데 이 구성 성분, 안에 들어있는 성분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면 산양류를 꼭 먹어야 될 텐데요. 그 이유가 100g당 단백질 함량을 따져봤더니 우유는 3.2g, 모유는 1.2g, 산양류는 3.6g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산양류의 단백질 함량이 모유보다도 3배가량 높은 것이죠. 야, 흔히 모유를 완전체 식품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이 산양류가 모유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 네. 그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우유나 모유, 산양유 모두 다 완전 식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만 가지고도 하나의 생명체가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다. 모든 영양소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울러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유와 같은 이런 이제 산양유와 같은 것들을 언제 먹느냐? 어렸을 때, 아기 때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점점 근육이 줄어드는 노년이 되게 되면은 소화 흡수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 흡수율이 높은 식품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산양류 단백질이 좋은 대체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맛도 궁금한데 저희 앞에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한번 마셔볼까요? 괜찮아요. 그죠? 먹기 어떠세요, 현정아 감독님? 맛있는데요? 뭐 색깔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데 조금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단맛도 많이 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유 먹으면 탈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양류 단백질이 갖고 있는 주요 효능, 요걸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예인 MC 옆에 판넬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죠. 뜯어주세요. 산양류 단백질의 주요 효능 저희가 3가지로 나눠서 준비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소화가 잘 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년이 되면 될수록 낙농 제품들을 먹는 게 매우 중요한데 가장 흔하게 먹는 게 바로 우유입니다. 근데 우유는요, 일단 그 속에 유당이 있거든요. 이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쫙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울러 우리가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게 되면 식초를 넣으면 막 엉겨 붙거든요. 이게 우리 위산에 의해서도 엉겨 붙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 특성 때문에 산을 만나면 응고가 되고 그만큼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산양류에는요, 이렇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알파 S1 카제인 성분이 적고요. 모유의 주요 단백질 성분과 비슷한 베타 카제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위산과 만나도 응고가 되는 특성이 좀 적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모유와 그다음에 산양류에 같은 경우 베타 카제인의 비율이 높고 알파 S1 카제인이 낮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유의 36%, 산양류에는 62.8%로 베타 카제인이 1.8배가량 높으니까 소화가 조금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게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군요. 근데 이게 이제 적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성분이 이 우유보다 더 높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화가 편하다. 네. 1리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우유 속에는 약 12g에서 15g 정도 알파 S1 카제인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산양류에는 0.9에서 7g 정도니까 뭐 한 15배 가까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이유에서 영상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차 박사님께서 식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산양류와 또 우유 속에서 이 식초를 각각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그 응고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산양류 단백질 쪽에는 응고를 시킬 수 있게 이 식초를 떨어뜨려도 거의 응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우유 쪽에는 식초를 떨어뜨렸을 때 응고가 되는 덩어리가 많이 지는 것을 금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양쪽에 식초를 부어봤는데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2시간 후 벌써 색깔부터 다르죠? 네, 벌써 우유 쪽에서는 전부 다 응고가 져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쉽게 소화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간디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단식 투쟁하고 나서 얼마나 소화기관이 약했었겠어요. 그때 영양 보충을 위해서 먹었던 것이 바로 이 산양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두 번째 산양류 단백질 주요 효능 보시면 체지방을 줄인다. 이거 반가운 얘기인데요. 자, 산양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CLA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CLA는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의 체지방 분해를 조금 더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즉 살이 빠지는 것과 같은 효과들을 나타낼 수가 있죠. CLA가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하면은 근육 건강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체지방도 줄여준다고요? 네, 특히나 또 산양류에는 이제 중쇄 지방산이라고 길이가 짧은 지방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장쇄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내 흡수율이 좀 떨어져요. 천천히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축적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근데 산양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쇄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흡수하고 그다음 금방금방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니까 체내에 축적될 시간이 좀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방 분해 및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산양류 단백질의 주요 효능은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이와 관련된 실험이 진행되는데요. 뚱뚱한 쥐를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고지방식을 공급하고 한쪽에는
고지방식과 산양류를 공급하면서 24주까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지방식만 먹은 쥐의 경우에는 혈당이 12% 증가한 데 비해서 산양류 단백질을 같이 먹은 그룹은 7%만 상승하는 상승이 좀 억제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산양류 단백질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단백질의 1일 섭취 권장량은 남자는 70g, 여자는 55g이니까 이 양을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은 단백질들은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행복진료실 현정화 감독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도움 되셨죠? 산양류 단백질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알고 가게 돼서 좋고요. 또 선수들한테도 많이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주말 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또 그래서 네. 예, 방역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에어컨 때문에도 더 빨리 퍼진다고 하니까요. 개인 방역 위생 철저히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